안녕하세요. 전공자가 설명하는 반도체 기업. 드라이스트립 장비 세계 1위 반도체 설비 투자 수혜주인 PSK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기업의 재무나 주가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보다도 기업의 기술, 제품의 경쟁력, 혹은 분야의 전망 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기업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기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현명하게 하셔서 투자의 과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은 그 기업의 내재적 가치나 기술보다는 어떤 시클리컬한 요소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PSK 이제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PSK는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분야에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에칭, 반도체 공정 중에서 우리 식각, 그러니까 무언가를 깎아내는 그런 장비, 공정 장비에 해당하는 그 기업이고요. PSK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원래 PSK 그룹이 PSK 홀딩스와 PSK 사업회사로 그 인적 분할되어, 아주 바람직하죠. 인적 분할되어 지금 PSK는 2019년 4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PSK 홀딩스 말고 지금 PSK에 대해서 좀 분석할 텐데, 여기서 총 3가지 장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 스트립, 드라이 클리닝,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이렇게 3가지 장비가 있는데, 요것과 요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각각 어떤 공정에서 쓰고 얘네 장비는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도체 장비의 분류에 대해서 볼게요. 그 전공정, 후공정 그래가지고 뭐 면접 혹시 반도체 분야 있는 분들은 들어봤겠지만 8대 공정 이래서 뭐 공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그 요 애칭, 얘가 뭐라 그랬죠? 얘가 이제 식각, 그러니까 어떤 뭐 플라즈마나 뭐 액체, 용액들을 사용해서 이 반도체 웨이퍼 위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깎아내는 장비. 그 다음에 뭐 세정 및 건조, 뭐 얘는 이제 공정 중간중간에 오염 물질을 세척해주는 그런 장비. 이런 2가지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그러면 드라이 스트립 공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2가지를 제가 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 드라이 스트립, 두 번째로는 뉴 하드 마스크 해칭. 그래서 여기서 오늘 첫 번째로 볼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공정이에요. 이 드라이 스트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포토 리소그래피라는 공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반도체 회로는 그 빛을 쬐서 그린다고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빛을 쬐는 그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이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전반적인 리소그래피 공정 순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골자는 이거예요. 웨이퍼가 있어요. 웨이퍼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빛을 쬐서 어떤 패턴을 전사할 거예요. 그러려면 그 패턴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 같은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 포토 리지스트라는 감광막이에요. 한국말로 감광, 아이고 안 써지네, 막이라고 하는데, 이 감광막에다가 어떤 패턴을 그리고 그 패턴대로 웨이퍼를 깎아내는 그런 게 이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이에요. 그래서 리소그래피는 첫 번째로 감광막을 덮습니다. 이 웨이퍼 위에다가 이 감광막은 액체예요, 액체. 액체 감광막을 덮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마스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마스크.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감광막에 어떤 패턴을 그릴 거 아니에요.
패턴을 그려요. 그 패턴을 그 석영 위에다가 이제 크롬으로 된 그런 마스크가 있는데 유리로 된 어떤 그런 뭐 패턴 전사용이에요. 그 전사용은 훨씬 커요. 이 크기보다. 이 반도체 패턴보다. 그래서 마스크를 그리고 그 마스크에 이제 틈들이 있잖아요. 그 틈들로 UV 라이트를 쬐요. UV 라이트를 쬐면 얘가 이제 라이트를 쬐는 게 이렇게 쫙 이 마스크의 패턴대로 이 웨이퍼의 포토리지스트에 맺혀요. 이 자외선이. 그럼 이 자외선이 맺히면 그 포토리지스트가 자외선이 닿은 부분에는 단단해지거든요. 여기 부분은 이게 경화되거든요. 그래서 경화되면 그 포토리지스트를 한번 이제 벗겨주는데 경화된 부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웨이퍼 전체 표면을 깎아내면 이 부분들은 이제 깎여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포토리지스트가 방어를 안 해주니까. 근데 여기 부분은 포토리지스트가 좀 방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안 깎여내요. 마지막으로는 이 남아있는 포토리지스트를 없애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에서 이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거는 여기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포토리지스트를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PR 스트립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원래는 용액으로 진행돼요. 근데 얘를 용액이 아니라 가스랑 플라즈마로 진행하는 게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드는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장비예요. 자, 그러면 약간 이 포토리소그래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이 마스크가 약간 감이 안 오죠? 그러면 구글에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뭐를 치지? 마스크 여기 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패턴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그 쿼츠고 아마 패턴은 크롬으로 그려요. 얘는 굉장히 크죠. 아니다, 안 크네. 어쨌든 얘네는 근데 실제 그려지는 크기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샥 뚫려 있는데 이 위로 빛을 쐬주면 이 구멍만 빛이 통과해가지고 여기 맺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회로를 그립니다. 그래서 뭐 남은 포토리소그래피를 하고 이 남은 PR, 포토리지스트 감광막을 제거해주는 장비다. 이런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홈페이지 보면 몇 가지 장비가 있어요. 수프라 시리즈인데 수프라는 옛날 도요타의 스포츠카 모델인데 수프라라는 이름을 썼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긴 장비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쪽에 아마 웨이퍼가 들어가는 이쪽이 이제 입력 부분인 거고 이 장비 뒤쪽으로 어떤 플라즈마를 띄워서 어떤 그 포토리지스트를 시각해낼 수 있는 그런 뭐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웨이퍼가 아마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웨이퍼가.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그 설명을 볼게요. 물론 뭐 자기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좀 좋게 써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구매 이런 거를 좀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서 이게 어차피 다 뽀록 날 거 그렇게 과장해서 써놓진 않습니다. 자기네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좋다고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랑하는 건 첫 번째로 옥시즌 프리 프로세스다. 옥시즌 프리 프로세스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산소를 쓰게 되면 그 다른 물질들이 산소랑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은데 보통 이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가스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RF라 그래서 이제 큰 전압을 걸어가지고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거든요. 이 가스가 여기서 사용되는 가스가 뭐 산소 계열이나 플루오르, 클로린 이런 건데 여기서 이거를 잘 안 쓴다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 클리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산소 플라즈마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그걸 안 쓰면 나름 다른 장비에 비해서 경쟁력이라고 하겠죠.
아이, 뭐 플라즈마 데미지 프리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소리고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하이 릴라빌리티랑 로우 코스트 오브 오퍼레이션. 이게 COO가 장비 구동 비용이에요. 이거는 사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음, 이 국내 회사에서 만드는 장비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데 그냥 가격뿐만 아니라 이 정비 비용도 좀 상대적으로 쌀 거예요. 외국에서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ASML 뭐 이런 회사는 완전 배짱으로 장사를 하고 어쨌든 이 반도체의 부품이나 그 유지 비용 값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로우 코스트 오브 오퍼레이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그리고 일단 회사에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 얘네를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면 이쪽 라인 못 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수리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알겠어요. 뭐 얘네들은 뭐 좋대요. 뭐 자기 장비 좋다. 뭐 알겠어요. 그러면 굳이 이 드라이 스트립 공정을 왜 쓰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얘를 쓰냐가 중요하죠. 사실 장비보다도 장비야 뭐 있는 회사에서 쓰면 되는 건데 그럼 왜 이쪽으로 공정을 개발하냐? 용액 방식이 아니라 용액 방식은 이제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용액 방식 그 스트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기 보면 반도체 장비 중에서 이 웨스테이션이라고 있다. 얘는 나노 융합 기술원에 있는 그 수원에 있는 거네. 이거는 학생들 다 쓰는 거예요. 여기가 그 베스라 그래가지고 어 뭐라 해야 되지? 그 용액을 담는 통이에요. 여기에 그냥 웨이퍼를 통째로 집어넣는데 어 뭐 용액을 담근 통에 뭐 웨이퍼를 넣고 뭐 버블링을 좀 해주면 그런 오염 물질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어쨌든 그런 용액 방식인데 용액 방식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일단 용액 재사용을 해야 돼요. 용액 재사용을 하면 그 용액에 남아있는 잔류물이 다음 웨이퍼를 오염을 시켜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세 패터닝이 안 돼요. 이게 용액이 아무래도 그 침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용액이 미세한 패턴 속으로 침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용액 폐기 비용이 됩니다. 이 폐기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고 되게 큰 일이에요. 요런 느낌, 요런 이유 때문에 용액 방식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용액 방식은 조금 불리한 점이 있고 드라이 스트립 방식이 그거에 비해서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 드라이 스트립 단점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드라이 스트립 단점.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왜냐하면은 용액 방식은 그냥 웨이퍼를 한꺼번에 25장씩 막 캐리어에 담아서 용액에 담그면 되거든요. 이거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웨이퍼 캐리어 여기 있다. 이거에 담아갖고 그냥 용액에 통째로 담그면 돼요. 근데 이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드라이 스트립 방식은 이 웨이퍼를 한 장 한 장 넣어야 돼요.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얘네가 이 장비의 챔버 속에 들어갈 때는 한 장씩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이 용액 방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라고 추측이 돼요.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들이 만드는지 볼게요. 이게 PR 애셔라고도 하는데 전 사실 애셔라고 많이 불러요. 애셔라고 많이 불렀는데 뭐 이 회사에서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그렇게 할게요. 처음에 보면 PSK 39%를 차지하고 있죠. 이 2016년 이후 자료는 죄송합니다. 잘 못 구했어요. 이게 제가 구한 가장 최신 자료인데 어떻게 2등을 살펴봐야 돼. 2등이 램리서치예요. 이게 약간 여기서 의문이 좀 생깁니다. 어쨌든 이 PSK의 경쟁사 중에서 이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램리서치라는 거는 어떤 회사냐면은 얘는 아까 이 드라이 스트립이 어디에 속한다 그랬죠? 장비가? 에처에 속한다 그랬죠? 에처. 시각한 에처인데 에처 분야 세계 1위가 램리서치예요.
아주 쟁쟁한 경쟁사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런 녀석들이 세계 1위를 할까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 본 영상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스트립 세계 시장은 뭐 당연히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는데 지금 2018년 이때가 이제 반도체 분야의 거의 역대급 호황기였죠. 이때는 설비 투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이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불황이면 설비 투자를 좀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시클리컬한 업종이 사이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호황이면 장비 투자를 많이 해요.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고 생산량이 늘어서 이 디램 같은 이제 시세가 있는 디램, 원유 이런 애들의 시세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불황이 오면 다시 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 견인에 의해서 시세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역할인데 어쨌든 이 드라이 스트립은 그 미세 패터닝이 되면 될수록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쨌든 운명을 가진 공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 뉴 하드마스크라는 그런 장비예요. 이 뉴 하드마스크 스트립인데 일단 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소자 패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패턴의 종횡비가 증가하고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패턴 형성 공정에서 어쩌고 저쩌고 전통적인 마스크를 사용할 수는 없고 하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하드 마스크가 식각 후 제거 공정으로 잘 제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시오, 하드 마스크, 그다음에 하드 마스크를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그럼 에스펙트 레이시오라는 건 뭐냐 알려드릴게요. 네,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 내가 이걸 그릴게요. 아까 이런 패턴 그랬죠? 아까 요거의 가로 세로 비율이에요. 얘는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좀 작은 좀 높이가 덜 높은 덜 라이트한 좀 뚱뚱한 패턴이고 이렇게 생긴 거는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높은 패턴이에요. 알겠죠? 이게 가로 대 세로 비율이 높습니다. 당연히 미세 패터닝에서는 이게 더 많겠죠.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공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드 마스크는 뭐냐? 제가 아까 포토리지스트는 액체라 그랬어요. 액체라 그랬는데 이 액체는 어떻게 만드냐? 이 스핀 코팅을 해서 만듭니다. 스핀 코팅. 스핀 코팅이라고 이 웨이퍼가 막 회전하고 있어요. 도자기 물레처럼 막 돌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다가 액체를 찍 뿌리면 얘네가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밖으로 쫙쫙 퍼질 거 아니에요. 액체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 웨이퍼에 액체 포토리지스트가 스핀 코팅이 딱 돼요. 근데 얘는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이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균일한 증착이 안 돼요. 엄청 두꺼워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액체이기 때문에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애칭이 잘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아까 포토 공정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부분이에요. 내가 디벨롭을 했어요. 얘네는 뭐예요, 이거? 경화된 포토리지스트죠. 경화된 PR이 있는데, 포토리지스트 PR이라 그래요. 경화된 PR이 있는데, 얘를 애칭을 하려면, 이 애칭도 플라즈마를 써요. 플라즈마로 이렇게, 얘는 이 기판을 때리는데, 여기 있던 요 부분 있잖아요. 이 PR로 가려지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때리는 거에 맞아서 날아가요. 빵빵 날아가는데 이 PR은 어떻게 될까? 문제 이 PR도 날아갑니다. 이 PR도 날아가요. 이 PR이 날아가면 깊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깊게 팔려면 이 PR이 두꺼워야겠죠. 두껍게 써야 되잖아요. PR을. 왜냐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날아가면 안 돼서 두껍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쌓으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뭔가 미세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죠. PR이 두꺼우면. 얘네가 얇고 단단하게 딱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얇고 단단한 PR이 딱 올라가 있으면 뭔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올린 것보다 뭔가 얘가 더 애칭하기 쉽지 않겠어요? 예. 이건 직관적으로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자, 돌아와서. 자, 그래서 하이 에스펙 레이쇼 애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균일하고 얇은 증착. 이거는 또 이 균일하고 얇은 증착은 이렇게 하이 에스펙 레이쇼 애칭을 하기 위한 그런 뭐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패턴의 종횡비가 증가하는 거 있다. 그래서 새로운 마스크가 필요하다. 얘네는 애칭이 잘 안 된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 건 당연히 애칭이 잘 안 되겠죠. 사실 뭐 막 소재 쪽 전공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플라즈마에 강하면 이런 애셔 장비로도 애칭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고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이 하이 에스펙 레이시오 패턴이 도대체 어디 쓰일까? 그러니까 어디서 하이 에스펙 레이시오의 특징이 나타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낸드 플래시예요. 낸드 플래시가 에스펙 레이시오가 가장 높은 공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버티컬 낸드 플래시의 단면이에요. 요거 있죠.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판 거예요. 구멍을. 이 큰 층을 다 쌓아놓고 이 구멍을 팠어요. 이 구멍을 파니까 얘네들은 종횡비가 굉장히 높죠.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것보다. 예, 여기서 하이 에스펙 레이저 공정이 가장 중요하게 쓰여요. 예, 낸드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 플래시 설비 쪽에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하드 마스크에 대한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 이 하드 마스크 내용은 제가 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나는데 너무 좀 학술적으로 들어간다. 어쨌든 이 최근에 이 뉴 하드 마스크라는 거, 이제 이 아모포스 카본 레이어라는 얘네들을 애칭을 하려는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여기서는 옴니스라는 장비를 최근에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장비를 보면 아까랑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가고, 좀 부족이라네. 그 다음에 Unique Product for Doped Hard Mask Removal.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요. 이 하드 마스크 리무벌. 그러니까 하드 마스크 중에서 이게 Doped 하드 마스크는 이게 아까 ACL이라는 Amorphous Carbon Layer, 그러니까 비정질 탄소층을 하드 마스크로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도핑이라 그래서 이제 이물질을 첨가하면 좀 더 특성이 좋아지나 봐요. 그 다음에 Extreme Selectivity.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Extreme Selectivity. 셀렉티비티가 아주 좋다. 이 셀렉티비티가 좋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물질만 선택해서 애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셀렉티비티가 이 회사의 가장 큰 기술 중 하나입니다. Excellent Hard Mask Strip Performance. 이게 여기 표현들을 보면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 굉장히 이 프로덕트에 자신이 있어요. 잠깐만, 제가 콘센트 좀 꽂고 올게요. 자신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장비별 매출은 공개를 안 해요. 장비별 매출은 공개를 안 하는데, 제 생각엔 아마 이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쪽으로 굉장히 강력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재무 분석. 저는 뭐 회계사도 아니고 사실 주식은 취미라게 하긴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부업으로 하는 정도라서 그 재무 분석은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서 재무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3분기까지 재무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 보자. 2019년, 20년, 21년에서 매출액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 당연하겠죠. 뭐 신규 상장된 회사니까 매출액 한창 성장할 때 상장을 했을 겁니다. 뭐 영업이익 제 생각에 이거 볼 거 없어요. 이거는 일단 19년이 Q1이 빠진 거예요. 퍼스트 쿼터가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자료가 사실 2개년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ROE가 상당히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도고 부채 비율이 되게 낮아요. 네. 하드웨어 기업치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게 여기 봐봐요. 매출 비율에서 보면 수출이 늘었어요. 수출이 굉장히. 내수는 별로 안 늘었네요. 수출이 늘었어요. 이게 누굴까요? 여기서 보면 반도체 디바이스 메커가 S사, H사 등이고 얘는 뭐 삼성 하이닉스겠죠. 이 M사를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해외 견적사가 있다. M사가 어디서는 인텔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마이크론 같아요. 마이크론 같고 이 마이크론에서 많이 사갔나? 이 마이크론도 메모리 하는 회사거든요. 메모리 하는 회사인데 아무튼 수출량 매출이 좀 있다. 도대체 이걸 누가 사갔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타예요. 이 기타는 이게 반도체에서 CS라고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CS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품을 갈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정비를 해야 되거나 하면 그 회사에서 정비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금을 차지하고 부품값을 주는데 이게 지금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 CS 매출은 장비사에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비가 깔리면 깔릴수록 이 CS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뭐 이 회사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뭐 특히 ASML 같은 독점 회사는 이 CS 매출을 좀 그 기타 매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무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뭐 더 이상 뭐 자료가 없어요. 기타인데 여기서 이제 연구를 어떤 걸 하고 있냐를 좀 봐야지 이 회사에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를 좀 경영하는지 그좀 건방진데 말이 어쨌든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의 그 경쟁력을 이제 증가시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연구개발비에서 사용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10% 언더고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치고 여기서 보면 지금 매출액 예상 매출액 4천억이죠. 4천억인데 중에 400억밖에 안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장비 회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한 수치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 장비 회사의 그 규모상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이 정도 쓴다. 그 맞는 금액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장비를 만들지 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스프라 V 플러스 450mm 드라이스트립 어쩌고저쩌고 좀 스프라 N 옴니스 아까 옴니스라는 장비가 2018년 10월에 개발된 장비네요. 아마 아까 제 생각에는 이쪽 매출이 좀 발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건 잘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자,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 실시간 공정 제어가 가능한 원자층 시각 장비, 아토믹 레이어 에칭이라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 회사는 식각을 하는데 식각의 기술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점유율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히 말할게요. 여기 위에서 보면 아직 개발 중인 게 있네. 450mm 드라이 스트립 장비. 이건 약간 여담인데 이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의 직경이 지금
지금 쓰는 게 12인치 300mm 웨이퍼거든요. 얘를 450mm 웨이퍼를 하겠다라고 개발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공정 균일성이 웨이퍼가 커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이퍼가 커지면 공정 균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450mm는 계속 말만 나오고 아직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평을 할게요. 여태까지 이 회사의 장비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드라이 스트립, 뉴하드 마스크 스트립. 그 다음에 회사의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든 회사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나 소재 회사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밀려요. 우리가 아는 뭐 ASML, 램리서치, 뭐 아니면은 어플라이드 마티리얼스, 도쿄 일렉트론 이런 거 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생산을 하는 수준에 비해서 장비 기술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장비는 하이테크 산업이에요. 얘네는 어떻게 보면 그 우주왕복선이나 로켓 만드는 거랑 비슷한 산업이라 보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그 산업혁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나라가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아주 나름대로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회사의 이 분야, 드라이스트립 분야 두 번째 회사가 램리서치라는 회사인 거예요. 램리서치는 아까 말했다시피 애처 분야 세계 1위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시장이 지금 램리서치가 들어올 정도로 크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조금 작은 시장을 선점을 해서 얘네들이 영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애칭 기술의 문제인데 애칭 기술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셀렉티비티, 선택비. 그러니까 내가 식각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물질만 골라가지고 깎아내는 게 선택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비가 높은 애칭 공정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등방성 애칭과 이방성 애칭이 있어요. 이건 좀 선택비 따지면 무슨 말이냐? 내가 깎을 때 어떤 애칭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이 있으면 한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탁 깎을 수 있는 그런 애칭을 이방성이라 그래요. 다른 방향.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애칭을 하는데 이렇게 깎아. 그쵸? 이렇게 모든 방향을 다 똑같이 깎는 이런 거를 등방성 애칭이라 그래요. 자, 미세 패턴 형성에는 당연히 이방성이 좋아요. 이방성 애칭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밑으로만 깎을 수 있잖아요. 옆으로 안 깎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선택비가 높은 애칭이 더 바람직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왜냐? 선택비가 낮고 등방성 애칭은 화학 반응에 의존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용액에 담그잖아요. 그럼 선택비는 아주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대신 이 화학 반응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과 관계없이, 물론 뭐 화학 반응에 의존해도 방향과 관계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방향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타겟 물질을 다 녹여버려요. 얘네들은 이제 충돌에 의한 충돌. 그러니까 입자를 표면에다가 아주 가속시켜서 빵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표면이 살짝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애칭을 하는 게 그 후자예요. 얘네들은 당연히 선택비가 낮겠죠. 왜냐하면은 뭐가 나오든 그냥 충돌해서 다 깎아버리니까. 자, 좋은 애처 장비는 선택비가 높고 이방성 애칭을 해야 돼요. 얘네가 지금 램 리서치 같은 아니면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죠? 이쪽이에요. 선택비만 높여요. 여기에 완전 몰빵을 하는 회사예요. 아까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Extreme Selectivity. Selectivity가 선택비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도 써 있나? 자, 여기는 안 써 있네요. 어쨌든 여기도 Selectivity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봤을 때 등방성 애칭, 이방성 애칭을 지금 별로 신경 안 쓰고 선택비를 높이는 연구만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 포토리지스트는 웨이퍼 전면에 덮여 있어요. 얘네는 무조건 그렇잖아요. 웨이퍼 표면에 전체 다 덮여 있잖아요. 포토리지스트는. 얘네는 무조건 다 없애야 돼요. 그쵸? 하드 마스크도 전체를 다 없애야 되잖아요. 내가 어딘가만 선택해서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왼쪽에 있는 하드 마스크는 놔두고 오른쪽에 있는 하드 마스크는 없애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얘네는 마스크를 다 까버리고 웨이퍼의 표면을 올라오게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등방성 애칭, 이방성 애칭 신경 안 쓰고 선택비 높은 반응이 일어나는 가스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비 시장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전략, 나름의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PSK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나중에 댓글로 분석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